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2022학년도 성공적 대입을 위한 필수 전공활동 알아보기.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2학년도도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간 시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다시 이제 중간고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와중에 코로나로 정신이 없고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활동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성공적 대입을 위해서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걸맞게 적합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한 측면으로서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과정은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시를 진행하던 아니면 정시를 목표로 하던 간에 그 전형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객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수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의 해왔던 내용에 걸맞는 원서, 그 위치와 수준에 맞는 학교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면접,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면접으로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학교에서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성장입니다. 성장. 단순하게 지금 높이와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자의 글자, 어떠한 활동만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한 의지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행동을 내가 평가자가 믿을 수 있게 수행해 왔는가, 이것이 바로 평가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금 현재의 수치가 높다 혹은 생기부의 활동이 빠방하게 잘 적혀 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본인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접이나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그 활동, 여러분이 수행했다라고 말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거나 다른 평가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책임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저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가로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의 여러분의 대입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정보에 대한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활동을 해왔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의 전달은 쉽게 말하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생기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말도 해당 부분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활동을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혹은 능력을 상대에게 증명한다라는 측면으로, 설득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말의 논지를 펴가거나 활동을 설계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보통 이 부분을 이 역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능력, 여러분들의 진로 활동,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 인성적인 측면, 공동체 의식에서의 소통적인 측면을 바로 준비해 왔다. 무엇을 근거로? 바로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이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대입에서,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증명사항과 지금의 증명사항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용어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볼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들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은 인성적인 측면을 확인하겠죠. 이 인성적인 측면은 영향력이라는 걸 의미하는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체 의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소개서의 문항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묻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대입과 관련된 준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기존에 있어서 많은 강의에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측면의 얘기는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자면 없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강조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없어진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지고 있죠.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독서 목록이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동아리 활동도 명칭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결국 그래서 뭐냐? 바로 세특 활동만이 여러분들의 변별력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해당 부분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으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수행 과정이 하나 삭제가 됐으니까 좀 더 편해진 거 아닐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자꾸 여러분들 입장에서 파악을 하지 마세요. 평가자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죠. 평가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삭제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요. 독서 목록이 기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구체성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평가할 요소가 삭제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의미로 봤을 땐. 즉 비슷비슷한 활동으로밖에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변별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이 수업 내에서 했던 활동들이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지금까지요? 얼마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우수한 학생, 어떻게든 더 나은 학생, 더 신뢰할 수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그 제한된 측면에서의 생기부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변별력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든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신뢰성을 찾는 것이 바로 평가자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면접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파악하려면 바로 면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생기부에서 변별력을 갖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바로 세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특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가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독서 목록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독서를 안 해도 되겠다. 활동 기재 정확하게 못하니까 동아리 활동 정확하게 제대로 안 해도 되겠지. 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으니까 면접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준비하면 되겠지. 다 아닙니다. 다 노예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독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셔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서? 해당 부분의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역대를 확대를 하셔야 되고 그걸 세특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바로 세특에서의 변별력이 생기니까요. 여러분이 세특에서 단순하게 선생님이 시킨 어떻게 보면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주제 내용을 갖고 발표를 한다. 여러분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자소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소서를 안 써도 되느냐? 써야 돼요. 왜냐? 심화 면접을 위해서 멘트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평가 과정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고도 수십 명의 다른 친구들이 있고 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자에게 더 나은 나의 가능성과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면접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지, 실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바로 이 평가 목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은 바로 학습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주제 발표라는 측면, 그 다음에 내가 결국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이 분야와 이 전공과 관련된 능력이나 역량을 증명을 한다라는 측면으로서 목표를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측면에서 이걸 너무 혼용되게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교에 의뢰를 받아서 이 전공적합성 컨설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름만 말하면 유명한 학교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 중점 학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예산이 꽤 많아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전공 활동들을, 전공 체험 활동들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입시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우리 학교의 입시 결과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 어디 가더라도 생기부나 활동으로서는 꿀리지 않는데 라고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학생의 생기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자마자 이유를 금방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1학년 때부터 물리 분야라든가 전자 분야 혹은 수학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셨어야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계공학적인 측면의 역사적인 측면, 작동 원리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셨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화 학습을 진행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실험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팔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보다 심화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활동의 흐름을 보십시오. 기초부터 전공적합성 활동, 그 다음에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적용 활동까지 순차적으로 성장이 돼야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생기부에 뭐가 문제였냐? 바로 1학년 1학기 때 로봇판 만들기가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본인의 고민이나 어떠한 본인의 노력, 그 과정에 대한 측면 하나도 없이 그냥 체험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봇판 만들기, 약간 이런 활동이요. 여기서 학생의 주도성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학생의 연구 능력이라든가 어떠한 관심 분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학교에서 시켰으니, 학교에서 돈을 대줬으니 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라는 정도의 사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평가위원이 이걸 보고 와, 로봇팔 만들기를 했구나, 1학년 때부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실제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만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이 선을 넘는다는 게 뭐냐면요,
학생은 학생의 노력과 주도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갖고 계신 혹은 전공에서 조금 더 높은 지식을 갖고 함부로 이 친구에 대한 연구 능력이나 주도성을 그걸 심화 연구라는 측면으로 다룬다라고 착각을 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수준을 올려버리는 거 전혀 좋지 않아요. 물론 3학년 때쯤에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올려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걸 1학년 때부터 잊지 마십시오. 순차적인 발전입니다. 순차적인 발전과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만 어떻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전공 적합성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평가 기준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각 학기별, 학년별 학기별로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혹은 전공적인 측면에서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의 요소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갈 건가, 가능하면 이 흐름에 대한 순차적인 걸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체계적인 혹은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가 바로 평가 목표 설계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전공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단계별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은 먼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진로, 방향성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무언가 활동을 한다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입장인 것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요, 방향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활동가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방향성을 결정하고 거기에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이 결정 단계나 탐색 단계를 너무 큰 영역으로 어필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로 체험이라든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 부분을 갖고 좀 크게 어필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현실에서는요, 그 정도의 활동은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하는 고민,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 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먼저 진로를 선택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습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에서의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려는 전공과 비슷하거나 꼭 필수적인 측면의 과목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심화 지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교과목 안에서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 탐구 키워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고 그냥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키워드를 설정한다가 아니라 해당 부분의 교과목별이라고 했다는 건 이 교과목의 목차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탐구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단계 활동 설계는 학교 단위의 활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동아리라든가 독서 목록을 다이렉트로 기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특에서 기재할 수 있는 학교 단위의 활동, 학교 주체의 활동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갖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사전 조사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 부분의 이 워크시트 양식, 예시를 제가 같이 적어놨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측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명확한 자료에 대한 측면의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독서 관련된 측면의 전공 적합성 활동에 대한 측면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한 두 가지 정도의 팁을 더 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스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 있는 석사나 박사의 논문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보실 때요, 이 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탐구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 현황에 가장 가까운 연구 자료들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단순히 석사나 박사 논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죠. 제가 원하는 것도 이 논문 자체를 통째로 다 한번 읽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탐구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들이 검색 루트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걸 조사해 보시면 재밌는 게, 특히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두 번째 파트에 이론적 배경이라는 파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 중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탐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실 부분은 딱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연구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한 번에 보고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식 형성을 위해서 읽어보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업 발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 형성을 위해서 접근할 때는 해당 논문의 이론적 배경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뢰도 높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활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여기 옆에 그 관련 사이트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사이트를 좀 이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신뢰도 높은 통계 혹은 접근 방식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부분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바로 세특에 대한 발표를 고려해 봐야겠죠. 자, 세특 발표라는 건 크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 순서만 따라가 주시면 충분해요. 자, 한번 천천히 이 순서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해당 학기 전공과 연관된 교과목 2개. 그러니까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교과목 2가지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이 교과의 목차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기존 했던 것처럼 그냥 학기 말에 선생님께서 생기부에 넣어줄 테니까 뭐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서 제출은 안 됩니다.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차별성 있는 주제는 다 발표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냥 보고서로 접근하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커트를 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교과 목차를 분석해서 전공 관심 키워드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담당 교사, 그 교과목 교사를 찾아가서 이번 학기 수업 발표가 가능한지, 수업 내 발표가 가능한지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문의를 할 때는요, 무조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목차를 미리 조사하고 전공 키워드와 관련된 발표 주제명을 명확히 설정해서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냐? 물어보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과 목차를 조사를 한 다음에요, 전공 키워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주제명을 조금 조율을 해드릴게요. 그게 구체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당 부분에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공 자료 조사 내용. 아까 뭐 리스, 그 다음에 전공 도서, 그 다음에 온라인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 PPT를 제작합니다. 발표를 1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제는 한 10분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지식 형성과 효과적인 전달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연습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기 말 생활기록부 수정 시기 내용을
정확히 이 내가 했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학기에 이렇게 2가지씩의 전공 관련 발표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전공 적합성 활동으로 꿀릴 일은 없어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케이.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모든 교과목과 연관해서 전공적인 측면의 어떤 주제 발표나 주제 보고서를 생기부에 우격다짐으로 막 넣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최악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학기에 한 8과목 정도의 교과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8개의 교과목에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다고요? 그 얘기는 그 보고서나 발표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 바로 질적인 측면의 증명입니다. 단순한 양을 많이 했다. 절대적인 양이 많으니까 열심히 했다. 아무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독서를 한 학기에 40권씩 읽었으면 이 사람의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가요? 여러분 8개의 교과목에서 발표를 했으니 해당 부분의 전공 적합성이나 깊이가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 개의 활동보다 하나를 얼만큼 제대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모든 교과목에서 그런 식의 발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면접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학생들이 응대할 가능성 역시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그리 좋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트까지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한 거지만 한번 큰 줄기별로는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실습 과정이라든가 혹시나 이 워크시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한 피드백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바로 이 전공적합성에 대한 기초적인 측면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부족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해당 부분의 활동 하나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체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